위기가 오면 달러랑 엔화가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의문이죠. 왜? 빚쟁이 나라인데. 빚쟁이 나라인데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네. 일본은 세계에서 해외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자나 배당 아니면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이 보내는 이전 수지라고 그러죠. 네. 보내는 돈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예. 네, 이상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빠르시죠? 늘 네, 성실하시고 예, 그냥 등장하십니다. 김미숙님, 정말이지 이상권 전무님 머릿속에는 컴퓨터라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쩜 그리 박학다식하세요? 완전 뇌생남이세요? 라고 하는데요. 요즘도 책을 한 일주일에 3권? 아니 요즘은 많이 안 보다가 한동안 안 보다가 요즘 좀 다시 봐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까? 약간 우울감 같은 게 좀 있어서. 우울감? 이런 게 있어서 코로나 블루 그런 게 있어서 요즘은 좀 이렇게 좀 명상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 이성원 전문의 극복하셔야 되고요. 예. 다시 책으로. 예, 그래서 좀 명상에 관한 책들 보면서 많이 얻고 있어요. 나중에 명상 한번 해보죠. 그래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전에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명상에 대해서. 요즘 서구 사회에서도 이게 뭐냐면 심리 치료로 명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 뇌과학자들이 요즘은 뇌를 스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티베트 같은 데서 면벽 수도하시는 고승분들이 이렇게 해봤더니 뇌를 스캔했는데 이게 이제 모집단이 작아가지고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뇌를 차리게 보면 우리가 뭐 혼자 계시니까 되게 뭐 우울하고 불행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회로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어떤 번뇌 같은 거를 벗어나시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명상이 요즘은 어떤 사람의 삶에서 자기를 관찰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왜냐면 제 주변에도요.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이게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명상을 시작을 했는데 저 살짝 들어보니까 단계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단계를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또 그런 또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발 살짝 든 상태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 있어가지고 2-3시간씩도 명상하세요. 지금 명상을 시작한 이상권 전무.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요? 일단은 일본 얘기를 갖고 오셨는데 또 일본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외 투자, 우리나라 또 해외 투자까지 가게 되는 그런 구도로 이야기를 펼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그 정치의 계절이다 보니까 그 정부 재정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또 추경 얘기 나왔잖아요. 또 추경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양극단의 논리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재정 적자가 되면 안 된다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 돈을 마구 쓰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거고 있으시고 아니다 이제 다른 나라 봐라 뭐 빚이 많더라도 기본적으로 충분히 그 재정을 더 써서 현재 빈부격차 문제 같은 것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되는데 이 두 의견이 지금 약간 대립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경제학의 근본적인 대립 중에 하나고 저희는 사실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일본 사례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8%인데 국가 부채입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에 의해서 세계 2등이에요. 그 2015년도에 그리스가 국가부도를 맞았잖아요. 그때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81%였었어요. 3배 될까 말까 뭐 이랬죠. 그런데도 일본이 더 많아요 부채 비율이. 근데 왜 일본은 이렇게 재정 적자가 많은데도 국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이 이런 재정 적자가 왜 많이 생겨났을까? 그리고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척이 되면서 재정이 안 좋아질 텐데 이미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올해 인상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인상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과연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걸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모델을 잘 파악한다면 우리도 역설적으로 이런 게 되잖아요. 우리도 일본만큼 국가가 빚내가지고 재정으로 한번 지내도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일본이 왜 이렇게 국가 부채가 많은 우리가 이제 살림살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이제 그때 쓰는 돈이 있고 고정비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생활비라든가 밥 먹는 돈 같은 경우는 줄일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고정비 같은 돈이 있고 이번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가정 경제 하실 때도 뭐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누가 아프거나 이러면 큰 돈이 나가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만 않으면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훨씬 더 일본 같은 경우도 크게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쓴 돈이 있고 또 그 하나에 뭐냐면은 고정비 같은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정비도 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활 수준을 올려놓으면은 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고정비가 어떤 거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일본은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3명 중에 1명이에요. 우리나라도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더 빠를 수도 있죠.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이 지금 저출산이니까.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면 복지 예산은 줄어드는데 경제가 저성장이 되니까 국가 세금 수입은 줄어드는 거예요. 세수는. 근데 문제는 경기가 부양 정책을 내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비는 줄지가 않았어요. 특히 재미난 거는 뭐냐면 7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는 시점부터 훨씬 더 많이 증가해요. 75세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58년 개띠분들이 90만 명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5년생부터 1차 배임 세대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아직 75세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건강보험 문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75세가 되면 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개호보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양병에 많이 누워 계시잖아요. 일본은 지금 요양 간호사들을 못 구해서 사회가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간병 살인 같은 것도 사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간병을 하다가 부모를 이렇게 죽이는 거죠. 상당히 안타까운 거지만 어쨌든 그 비용들이 지금 계속 와서 들어가는 거 있는 거예요. 노령화에 따른 당연히 비용이. 뭐 연금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부족하게 되고 건강보험료도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세금도 세금인데 건강보험료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먼저 앞서간 거고요.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았던 게 저랑 같이 태어났던 친구들이 100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 71년생이시죠. 그러면은 110만 명인데 하고 다 앞뒤가 다 100만 명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태어났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상 최대 입시 경쟁률. 근데 저도 아직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구가 또 은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데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연간 지금 30만 명도 깨졌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세금도 적게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75세 이상 넘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비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건강보험 같은 것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밖에 이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도 이거를 줄이겠다고 해가지고 당선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 표현에 실버 데모크라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민주주의. 노인 민주주의. 그러니까 노인들의 복지에 반하는 정책을 낸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어려운 대상이 돼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회학자들이 실버 데모크라시라는 표현을 쓴 건데. 표는 많으니까. 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뭐냐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정치인들은 돈을 아껴 쓰자고 해서 당선되기가 어려워요. 그 정치인들은 돈을 약속해야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쓰겠다고.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계속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 문제가 있다. 경제적 논리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무언가를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뭐냐면 정치와 경제가 영원히 숙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일본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의 정부 부채를 가진 국가 부채를 가진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일본이 뭐 부도가 날 거라든가 앵화가 뭐 나쁜 통화라든가 뭐 일본이 흔들린다든가란 말을 하지를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어요. 우리나라 원화값은 떨어졌어요. 달러값 당연히 올랐죠. 미국이 사고 쳤지만 기축통화니까 얘는 오히려 거꾸로 올랐어요. 그래도 미국이 어려울 정도면 다른 나라 얼마나 어렵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달러를 샀어요. 세계 투자자. 그 달러값이 올랐습니다.
그때 엔화 값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엔화 엄청 올랐죠. 엔화 값도 네.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이건 네. 뭐냐면 위기가 오면 달러랑 엔화가 가장 안전한 나라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의문이죠. 왜? 빚쟁이 나라인데. 빚쟁이 나라인데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네. 일본은 세계에서 해외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자나 배당 아니면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이 보내는 이전 수지라고 그러죠. 네. 보내는 돈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수출로 번 돈보다 투자해서 받은 이자 배당 그다음에 투자해서 돈 이렇게 이전해 준 돈들이 더 많은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네. 근로자보다 임대소득한 사람이 수입이 더 많은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단일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외 순금융자산 최대 보유 국가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80%를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빚쟁이가 국민이네요. 네, 국민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자가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왜 위험했냐면 달러 표시 채권 이런 걸 발행한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다 채권을 들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빚을 못 갚으면은요 또 채권 찍어 돌리면 돼요.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가 가능한 거예요. 하고 국민들이 정부를 막 예. 빨간 딱지 안 붙이니까. 그렇죠. 예. 국내에서 저축이 많이 이루어져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돌려막기가 되는데 이걸 만약에 외국에 다른 사람이 내 빚을 가지고 있으면 돌려막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돌려막기가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본 엔화는 여행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엔화는 그냥 우리나라는 주로 환전해서 여행을 다녀야 되잖아요. 엔화는 그냥 가져가서 쓸 수가 있어요, 거의. 자, 네, 글로벌화가 되는 거죠. 일본이란 나라는 왜 일본이란 나라가 저렇게 빚이 많은데도 정부 부채가 그렇죠. 뭐 우리가 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대내적으로는 순채무국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채권국이네요. 채권국가죠. 세계 최대 채권국가죠. 세계 최대 대외적인 채권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버텨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쟤는 빚도 많지만 재산도 더 많아.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얘네는 괜찮아. 하고 위기 때가 되면은 막 대외적으로 돈 내놔 할 테니까 엔화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저렇게 정부 빚이 많으면 엔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위기가 올 때마다 엔화는 강해지죠. 달러랑 엔화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이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도 결국 일본이 가는 그런 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재정 적자, 국가 빚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고정 비용이 크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일본처럼 재정 적자가 됐는데도 괜찮을 수도 있고 일본처럼 재정 적자가 돼서 다른 나라처럼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은 안 오길 바라야 되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는 이럴 때 필요한 아이디어가 파스칼의 도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라는 팡세를 쓰신 그 수학자이자 철학자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신을 안 믿었는데 죽어서 내세에 가봤더니 신이 있어요. 심판 받아. 그럼 난 독박이에요 완전히. 근데 내가 신을 믿었는데 신이 없어. 나 믿자의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신을 믿는 것이 유리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그렇죠. 재정 적자가 올 수도 있다라고 거기에 베팅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인 거죠. 장기적으로.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대비해라. 근데 안 돼도 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비를? 그렇죠. 통화 분산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일본처럼. 근데 우리나라 최근에 해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비중이 10배 이상 늘었어요. 맞아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20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7,056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751억 달러였으니까 10배 늘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 되는 나라들의 그 해외 투자 비중이 투자자들이 한 40%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0%대예요. 저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그 소규모 개방 경제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요. 같이 결정되는 나라예요. 세 번째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경기 순환형 제조업이 이끌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반도체, 조선, 철강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하다고 그러죠. 경기 순환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의 금융자산의 제 생각에는 최소한 절반 정도. 아, 절반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거든요. 절반 정도를 그 해외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금융자산에서는 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자산 배분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파스칼의 내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재정 적자가 문제가 안 되면 뭐 난 잃을 거 없는 거 어차피 분산 투자해야 되니까. 네. 근데 왔을 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위기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투자할 땐 가급적이면 직접 주식 사시는 분들은 환해지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것도 환해지 안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환은 열어둬라. 왜냐하면 그렇죠. 통화를 투자하는 통화를 분산해놔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뭐냐면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에 굉장히 경기 순환형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운명과 숙명이에요. 우리나라에. 네.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 변동성을 줄이는 길은 분산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산 중에 우리는 뭐 주식, 부동산 이런 분산뿐만이 아니라 예. 통화 분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또 하나의 해외 투자의 장점이라는 거죠. 장점이죠. 물론 네.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면 손해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환율의 이런 상세 효과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장기 투자인 경우에는 거의 다 상세가 돼요. 야, 근데 이 국내 해외 비중이 50대 50이라는 거는 좀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을 주식 투자한다. 국내는 500만 원. 나머지 네. 500만 원은 뭐 뉴욕이든 뭐 중국이든 가란 얘기 아니에요. 국가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17세기에 전 세계 무역을 지배했던 나라가 네덜란드 아닙니까? 예. 그 무역을 지배하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생겼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동인도 회사가 생겼어요. 예. 지금 네덜란드는 그렇게 무역과 해외 투자에 대해 경험이 많은 나라인데 네덜란드 같은 해외 투자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국민들이 네덜란드 국민들이 국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뭐 연금이나 네, 그 자체 공공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그 큰 국부 펀드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방송 말씀드렸는데 노르웨이 국부 펀드. 네.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초창기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를 해버려요. 아니 그럼 국민뿐만 아니라 우선 국민연금이 빨리 더 이 해외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죠. 해외 투자 비중이 계속 늘리고 있죠. 해외 투자 늘리고 있고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해외 투자는 그냥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일본 모델, 내 삶의 리스크를 안 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리스크가 외환위기와 같은 97년도 말과 같은 외환위기 같은 리스크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통화 분산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오지 않으면 나는 그냥 어차피 분산 투자가 안전한 거니까 그대로 믿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그 투자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밑자의 본전이란 말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차익거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냥 쉽게 그래서 밑자의 본전인 투자가 사실은 좋은 투자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본발 이 재정 적자 그리고 고령화의 그 모델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해외 투자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슬 투잡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